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살짜리 어린아이들이 영어로 능숙하게 발표를 하고 중학생들이 인공지능 윤리를 토론하며 고등학생은 양자역학을 현실에 적용하고 있는 모습에 전 세계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바로 한국의 아이들 때문입니다. 한국은 그저 시험 성적에 목매는 주입식 교육일 거라 믿었는데 그 믿음이 무너지는데 3일도 걸리지 않았다죠. 창의력은 없고 암기만 잘한다? 그 말이 얼마나 무지한 편견이었는지 깨달은 순간 등줄기를 타고 전율이 흘렀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먼 미래에는 얼마나 강력해질지 두려움에 떨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마르크 리샤르입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국제교육학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교육 시스템 전문가죠. 20년 넘게 유럽, 아시아, 중동 등지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며 각국의 교육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해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나라를 다녀보았지만 정작 교육 강국이라 불리는 한국은 방문한 적이 없었어요. 딱히 갈 필요성을 못 느꼈으니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솔직히 말해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대감 없이 갔던 한국이지만 공항의 모습은 꽤 멋지긴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놀랐어요.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공항, 첨단 기술로 가득한 시설들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교육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고 공항의 깔끔함과 교육은 전혀 관련이 없기에 그러려니 하고 말았습니다.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한국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인지는 의문이었으니까요. 한국은 단지 시험을 잘 보는 법만 가르치는 곳이 아닐까?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는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품고 호텔로 향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아이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개성 발달을 중시합니다. 반면 한국 교육은 과도한 경쟁과 주입식 교육으로 악명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선입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호텔 창문을 통해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학원가를 바라보았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많은 학생들이 가방을 메고 학원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죠. 그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한국 교육의 단면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이런 과도한 학습량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성장기인 아이들에게 저렇게 과도하게 교육을 시키는 게 맞을까? 참 걱정스러운 광경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교육부 관계자 박진수 씨와 만났습니다. 그는 제가 방문할 학교들과 교육기관들의 일정을 정리해 주었죠. 박진수 씨는 한국 교육의 현실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교육에는 분명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과도한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교육에 대한 열정과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제 안에 있던 부정적인 선입견과 약간의 호기심이 공존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의 말을 반신반의했어요. 국제교육회의에서 발표할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논문을 위해 방문한 것이니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울 중심부에 있는 한 카페에 앉아 제 연구 노트를 펼쳤어요. 주변에는 노트북을 펴고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여럿 보였어요. 그들의 진지한 표정과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랑스 학생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죠. 창밖으로는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이 하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피로함이 느껴졌지만 친구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은 어딜 가나 청소년들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게 했어요. 한국 교육, 그것은 단순히 시험 성적만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 저는 이런 질문을 품고 첫 번째 방문지인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 교육의 실체를 직접 확인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미래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학교 건물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고 교정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김민정 씨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죠. 김민정 교장은 30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베테랑 교육자로 프랑스 교육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을 갖고 계셨죠. 우리 학교는 기본적인 학업 능력과 함께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5학년 학생들의 프로젝트 발표 수업이 있는데 함께 참관하시겠어요? 김민정 교장의 안내를 따라 교실로 들어서자 10살 정도의 아이들이 활기차게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교실 앞에는 프로젝터와 노트북이 설치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발표 자료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프랑스의 초등학교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담임 선생님 이수진 씨가 저를 학생들에게 소개했어요.
오늘은 프랑스에서 오신 교육 전문가 마르크 선생님이 우리 수업을 참관하러 오셨어요. 영어로 인사해 볼까요? 그 순간 교실의 모든 아이들이 일제히 영어로 인사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발음이 꽤 정확했기에 저는 속으로 놀랐죠. 프랑스의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영어에 서툴거나 수줍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입니다. 발표 수업은 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프로젝트였어요. 4명씩 8개 조로 나뉜 학생들은 차례로 나와 자신들의 연구 결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발표가 영어와 한국어를 번갈아가며 진행되었어요. 준비한 파워포인트 자료도 깔끔했고 내용도 충실했죠. 한 팀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맡은 윤서진이라는 여학생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우리 팀은 일회용 플라스틱의 위험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500년 이상 걸리지만 매일 사용되고 버려지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윤서진 학생은 학교 급식실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교실마다 분리수거함 설치하기, 그리고 에코백 만들기 캠페인을 제안했죠. 서진 학생의 발표가 끝나자 다른 학생들이 질문을 했고 토론이 이어졌어요. 10살 아이들의 발표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수준이 높았습니다. 프랑스의 초등학생이라면 절대 이렇게 발표하지 못했을 거야. 10살 아이들의 발표라고 하기엔 수준이 진짜 높은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교육은 이론적 지식과 비판적 사고를 중시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발표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면이 있거든요. 수업이 끝난 후 이수진 선생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발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대학생들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발표하기 어려운데요. 3학년부터 꾸준히 발표 수업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는 아이들도 많았지만 지속적인 훈련과 격려를 통해 자신감을 키웠죠. 우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활용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에는 학생들과 함께 급식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프랑스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어요. 에펠탑의 높이부터 프랑스 학생들의 일상까지 그들의 질문은 예상보다 훨씬 깊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 학생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죠. 프랑스와 한국의 교육 시스템 중 어떤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 학생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 교육에 대한 편견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거든요. 단순한 암기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 한국 교육의 전부라고 단정 짓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습니다. 더 많은 학교와 교육 현장을 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초등학교 방문 다음 날, 저는 서울의 유명한 학원가인 대치동을 찾았어요. 한국 교육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학원이라는 사교육 시스템이니 말이죠. 프랑스에서도 사교육은 존재하지만 한국만큼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학원 문화가 더욱 궁금했어요. 대치동 학원가는 상상 이상으로 규모가 컸습니다. 고층 건물마다 다양한 학원들이 들어서 있었고 오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한 영재학원을 방문했습니다. 학원장 박성민 씨는 20년 넘게 수학을 가르쳐온 베테랑 교육자였죠. 프랑스에서는 사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프랑스에서는 주로 개인 과외나 소규모 그룹 수업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한국처럼 대규모 학원 시스템은 흔치 않아요. 사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사교육 열풍을 과도한 교육 경쟁으로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 비판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학원은 단순히 입시를 위한 곳만은 아닙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사와 재능을 발굴하고 키우는 곳이기도 하죠. 그의 안내로 몇몇 수업을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간 교실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미적분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수준의 내용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교사의 설명에 집중하며 열심히 필기를 했고 질문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다음 교실에서는 중학생들이 영어 토론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였어요. 14살에서 15살 학생들이 영어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프랑스의 중학생들은 영어로 이런 수준 높은 토론을 하기 어려울 텐데 말이죠. 한국의 학원 시스템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배울 수 있다는 뜻일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과도한 학습 부담과 경쟁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어 보였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새로운 학생들이 학원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이었죠. 그들의 표정에서는 피로함이 느껴졌지만 교실에 들어갈 때는 다시금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여학생에게 다가가 물어보았어요. 학교 수업 후에 학원까지 다니는 것이 힘들지 않나요? 물론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의대에 가려면 더 많이 공부해야 해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심화 내용도 배울 수 있고 비슷한 목표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아요. 여학생의 대답에서 단순한 의무감이 아닌 자신의 목표를 향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은 힘들다면서도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었습니다. 학원을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린 나이에 과도한 학습 부담을 지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열정에 감동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교육열이었죠. 저녁에는 박성민 학원장과 식사를 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 교육의 장단점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주었어요. 우리 교육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가 문제인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은 우리의 강점입니다. 이제는 이 열정을 더 창의적이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시험을 위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프랑스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지만 그 안에는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의 명문학교로 알려진 고등학교를 방문한 날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한국의 장마철이라고 했지만 프랑스의 부드러운 봄비와는 달리 세찬 빗줄기에 놀랐습니다. 학교 정문에서는 교감 선생님 이정훈 씨가 우산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은 특별히 물리, 국어, 영어 수업을 참관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다양한 교수법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이정훈 교감은 학교 시설을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해당 고등학교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학교지만 시설은 매우 현대적이었습니다. 각 교실에는 스마트보드가 설치되어 있었고 도서관은 마치 대학교 수준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과학 실험실이었습니다. 최신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고 학생들의 연구 결과물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참관한 수업은 2학년 물리 수업이었습니다. 김태영 선생님은 양자역학의 기본 개념을 가르치고 있었죠. 프랑스에서는 대학교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고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제 걱정은 기우였어요. 학생들은 선생님의 설명에 집중하며 질문을 던졌고 어려운 개념도 잘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업 중간에 김태영 선생님은 학생들을 4명씩 조를 나눠 토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양자역학이 현대 기술에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학생들은 각자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찾기 시작했고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한 조에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학생들은 놀라운 수준으로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되면 현재 암호화 기술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 그럼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구축해야 할 거야. 맞아. 그런데 양자 암호화 기술도 함께 발전하고 있잖아. 오히려 더 안전한 보안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학생들의 대화는 단순한 교과서 지식을 넘어 실제 응용과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구나. 저는 감탄했습니다. 프랑스 고등학교의 과학 수업은 이론 중심인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토론과 응용을 강조하는 수업은 신선했어요. 두 번째로 참관한 수업은 국어 수업이었습니다. 박경희 선생님은 현대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수업을 진행 중이었죠. 학생들은 소설 속 인물의 심리와 사회적 배경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학생들의 열정적인 토론과 발표에서 그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몇몇 학생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프랑스 고등학교와 한국 고등학교의 차이점에 대해 물었어요. 프랑스 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가장 좋아하나요? 그리고 대학 입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프랑스에서는 철학이 매우 중요한 과목이에요. 모든 고등학생이 바칼로레아라는 시험을 치르는데 철학 에세이가 큰 비중을 차지하죠. 한국처럼 사교육은 많지 않고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대학을 준비합니다.
철학이요? 우리는 수능에 철학이 없어요. 대신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과목을 중점적으로 공부합니다. 이주연 학생이 말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점은 한국 학생들이 생각보다 훨씬 성숙하고 지적 호기심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고,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단순히 시험 점수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 자체에 가치를 두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관한 영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영어로 발표하는 시간이었죠. 주제는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책임이었어요. 발표자 박민서 학생은 유창한 영어로 환경보호와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른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영어로 의견을 나누었죠. 수업이 끝난 후 이정훈 교감과 교사들이 저를 교무실로 초대해 차를 대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교육의 현실과 도전 과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우리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더 키워주고 싶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학교 차원에서는 다양한 교수법을 시도하고 있어요. 이정훈 교감이 말했습니다. 이날 이 고등학교에서 보낸 시간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한국 교육의 또 다른 면모, 즉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취도 이면에 있는 그들의 지적 성숙함과 자발적인 학습 태도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지식을 활용하고 확장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프랑스의 교육 시스템과는 접근 방식이 다르지만 분명히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방문 후 저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학교 측에서 추천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한지민과 심층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한지민은 전국 영어 경시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고 과학 올림피아드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둔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 교육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학교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한지민은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첫인상부터 자신감이 넘쳐 보였죠. 저는 지민 학생에게 한국 교육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물었고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좋아했어요. 특히 과학과 수학이 재미있었죠. 물론 입시 준비로 힘들 때도 많았지만 배움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면 어떤 전공을 선택할 계획인가요?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특히 줄기세포 연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목표는 아니에요. 제가 배우는 것들이 나중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민 학생의 대답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대학 입학을 최종 목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저는 한국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한국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과도한 경쟁과 획일화된 평가 방식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모든 학생이 같은 시험을 치르고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죠. 이런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재능과 개성이 무시될 수 있어요. 또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왜 공부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한 채 그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합니다. 그럼 지민 학생은 어떻게 그런 의미를 찾게 되었나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중학교 때 만난 과학 선생님이 저에게 큰 영향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교과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것들을 배우는지, 이 지식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대학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배우고 성장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민 학생의 생각은 성숙했고 지민 학생의 학습에 대한 접근 방식은 단순한 성적 추구를 넘어섰죠. 우리는 2시간 넘게 교육의 의미,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 그리고 그녀의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화 중에 한지민은 한국 교육의 강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진다는 점이에요. 읽기, 쓰기, 수학과 같은 기초 학문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더 깊이 공부할 수 있죠. 또한 요즘에는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강조하는 교육도 늘어나고 있어요. 프랑스 교육은 철학과 인문학을 중시한다고 들었어요. 학생들이 사고의 틀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교육은 실용적인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더 강조하는 편이에요. 두 시스템 모두 장단점이 있겠지만 서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민 학생의 성찰적인 태도와 균형 잡힌 시각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지민 학생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 교육이 단지 시험 성적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부 학생들에게는 내면적 성장과 자아 발견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대화를 마치며 지민 학생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더 개인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학생이 같은 내용을 같은 방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관심사와 재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 암기보다는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민 학생과 헤어진 후 저는 오랫동안 지민 학생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이 만남은 한국 교육에 대한 제 인식을 크게 바꾸었죠. 높은 학업 성취도 이면에는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성장하려는 학생들의 열정과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교육의 진짜 힘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지민 학생과의 대화 이후 저는 한국 교육의 다른 측면도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다음 날 저는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인 최종혁 박사와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 교육이 직면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경쟁과 입시 중심의 교육 문화입니다. 학생들은 어린 나이부터 극심한 경쟁 속에서 성장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한국 청소년의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하죠. 또한 대학 입시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문화도 문제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정한 관심사나 재능보다는 입시에 유리한 과목과 활동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한국 교육의 어두운 측면이 선명하게 드러났죠. 프랑스에서도 대학 입시 경쟁이 있지만 한국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교육이 입시 준비로 축소되는 현상은 분명 우려할 만한 일이었어요. 오후에는 서울 외곽의 한 일반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앞서 방문했던 명문 고등학교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어요. 시설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었고 학생들의 표정도 다소 지쳐 보였습니다. 담임 교사인 김현우 선생님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출신입니다. 사교육을 받을 여유가 없는 학생들도 많죠. 그러다 보니 교육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방과 후 학교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한 교실에 들어가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수학 시간이었는데 일부 학생들은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몇몇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많이 어려워요. 특히 수학이요.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이미 많이 앞서 나가 있어서 따라잡기가 쉽지 않아요. 가끔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교육 불평등의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저는 디자인을 전공하고 싶어요. 그래서 미술 공부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성적이 최상위는 아니지만 제 진로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 여학생의 말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교실 한쪽에는 학생들의 미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박소연의 작품도 있었어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그녀의 재능이 돋보였습니다. 이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교육이 경쟁이 심하고 입시 중심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속에서도 학생들이 자신의 목표와 꿈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육 환경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은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어요. 저녁에는 한국 교육 문제에 대해 연구하는 시민단체 대표 박정아 씨와 만났습니다. 그녀는 한국 교육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지난 10년간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도해왔습니다. 고교학점제나 자유학기제 같은 제도가 그 예죠.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의 목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대학 입학만이 성공의 지표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해요. 그녀의 말에 공감하며 저는 프랑스의 교육 개혁 사례를 공유했어요. 두 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다르지만 학생들의 행복과 전인적 성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한국 교육은 경쟁이 심하긴 하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목표와 꿈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이날의 경험을 정리하며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문제점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교육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하기 위해 저는 교사들의 생각을 들어보기로 했죠. 다음 날 서울에서 열린 미래교육 포럼에 참석했어요. 다양한 학교와 교육 배경을 가진 교사들이 모여 한국 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포럼이 시작되기 전 저는 20년 경력의 중학교 영어 교사 이선화 선생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녀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지켜봐온 베테랑 교사였습니다. 제가 교사가 되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교사가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었다면 지금은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이 더 중요해졌어요.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에서 그런 변화를 실현하기 어렵지 않나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의미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영어 수업에서는 단순히 문법과 어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시험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포럼이 시작되고 여러 교사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중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학생 중심 교육을 주제로 한 패널 토론이었어요. 5명의 교사가 자신의 교육 철학과 교실에서의 실천 사례를 나누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정민수 선생님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공유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3학년 학생들에게 왜 공부해야 하는지 물어보았을 때 대부분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어요. 10살 아이들이 이미 대학 입시를 목표로 공부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기심과 탐구심을 키우는 프로젝트 학습을 시작했죠. 아이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하고 그것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하는 방식으로요.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점차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례는 입시 중심의 교육 문화 속에서도 의미 있는 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교사들도 비슷한 노력과 성과를 공유했어요. 고등학교 국어교사 윤지영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학생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교육의 핵심입니다. 제 수업에서는 문학 작품을 통해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토론이 끝난 후 저는 윤지영 선생님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개인적으로 대화를 청했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서울의 여러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쳐 왔고 교육 혁신에 관한 책도 출판한 열정적인 교사였어요. 한국의 교육 환경은 분명 도전적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의미 있는 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학생들이 단순히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길 바랍니다. 프랑스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식 전달과 시험 준비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하죠. 맞아요. 교육의 본질은 결국 같은 것 같습니다. 문화와 시스템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 학생들이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하니까요. 그날 저녁 제가 포럼에서 만난 교사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학생에 대한 애정과 교육에 대한 헌신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과학교사 김동현 선생님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시험 점수는 잠시 동안만 중요하지만 배움의 즐거움과 지식에 대한 열정은 평생 가는 재산이다. 모든 학생이 이 말을 당장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날의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교사들의 교육 철학과 헌신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죠. 프랑스의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교사들도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보편적 가치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한국 교육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면서 저는 기존의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하는 학교들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서울 외곽에 위치한 혁신학교인 푸른숲 학교였어요.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이 학교는 학생 중심의 창의적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른 아침, 저는 푸른숲 학교를 방문했어요. 학교 건물은 일반 학교와 달리 개방적인 구조로 되어 있었고 곳곳에 학생들의 작품과 프로젝트 결과물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장미란 씨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우리 학교는 5년 전에 설립되었습니다. 기존의 교육 방식으로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저희는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며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주로 진행합니다.
학교 투어를 하면서 저는 전통적인 교실 구조와는 다른 학습 공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책상과 의자가 일렬로 배치된 것이 아니라 모둠별로 자유롭게 구성되어 있었고 창작 공간도 별도로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기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참관한 수업은 중학교 2학년 사회 시간이었죠. 학생들은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어요. 각 모둠은 가상의 도시를 설계하고 환경, 교통, 주거, 경제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태블릿과 참고 자료를 활용하며 열심히 토론하고 있었죠. 담당 교사 최민준 선생님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수업은 6주 동안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도시계획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실제 도시의 사례를 연구한 후 자신들만의 도시를 설계하게 됩니다. 마지막 주에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학생들의 발표를 하기도 했죠. 저는 교실 한편에 앉아 학생들의 발표 준비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한 모둠에서는 탄소 중립 도시를 주제로 삼아 전기차 전용 도로와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주택을 설계하고 있었고, 또 다른 모둠은 노인 친화형 도시를 구상하며 무장의 설계와 공동체 기반의 돌봄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아이들이 단순히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고하고 창조하고 무엇보다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학생들과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수업 방식이 어렵지는 않나요? 처음엔 좀 힘들었어요. 정답이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만든 도시를 친구들과 같이 완성해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독일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보기 힘든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정답을 외우는 대신 질문을 만들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이 아이들의 모습은 놀라웠거든요. 이 학교는 시험 점수보다는 과정 중심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팀워크는 또 어떤지, 결과물에서 창의성과 논리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종합적으로 보는 곳이었죠.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한국의 교육이 단지 입시 경쟁에만 몰두하는 나라라는 제 선입견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학교가 전통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겠지만 이처럼 혁신적인 시도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독일은 수십 년간 교육의 본산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왔고 저 역시 그 믿음을 의심한 적이 없었죠. 체계적인 커리큘럼, 정밀한 평가 시스템, 학문 중심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은 오랫동안 독일 교육의 자랑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마주한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단지 빠르게 지식을 주입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의 혁신적 교육 현장은 창의력, 문제 해결력, 협업 능력이라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교사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사람이었고 학생들은 지시를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삶을 설계하는 주체였죠. 독일의 교육이 과거의 성공을 계승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 한국의 교육은 미래를 창조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기술과 산업에서 느꼈던 충격도 컸지만 교육 현장에서 받은 충격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었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바로 내일의 한국을 이끌어갈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하고 있고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한국은 단지 기술 강국이 아니라 인재를 키우는 진정한 교육 강국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독일이 자랑해온 교육의 위상은 지금 이 순간 한국에 의해 뛰어넘어지고 있으며 인정하고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직접 목격한 일부만 해도 말이죠. 변화를 받아들일 줄 아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기에 고작 작은 한 사람일 뿐이지만 저부터가 변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 미군이 한국의 707 특수임무단의 여군을 보고는 여자가 뭘 할 줄 알겠냐며 코웃음을 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미군은 한국 여군에게 도움을 청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고 뜻밖의 상황이 생겨버리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카림 하산이라고 합니다. 이름에서부터 티가 나지만 저는 중동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예요. 중동에서 온 이민자가 미국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슬람 과격파와 똑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미군이 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제가 보여주기식으로 군대에 갔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군인이 되는 것은 저의 오랜 꿈이었고
군인이 되어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제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 미국에 오길 잘했다고, 군인이 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오래된 은인을 세계 군인들이 모여 힘을 겨루는 KSOTC에서 만났기 때문이죠. 처음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을 때 참가국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주한미군에 가는 것에 신청을 했었는데 떨어졌던 터라 한국 군인을 만나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한미군으로 가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한국의 시설이 워낙 좋고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많다는 게 소문이 퍼져서 경쟁률이 확 높아졌습니다. 특히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가려고 해요. 치안이 잘 되어 있고 안전해서 애들 키우기 좋다는 거죠. 미국의 경우 이런 선택권은 대부분 가정이 있거나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미혼의 애도 없는 저는 꿈도 못 꿔보고 탈락했습니다. 그랬던지라 한국 군인들을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는 KSOT에 참가할 수 있게 된 게 무척 기뻤어요. 저는 저와 가장 가까운 동료인 미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제 한국 사랑을 익히 알고 있는 미셸은 함께 기뻐해 주었죠.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더니 잘 됐네. 거기 가면 합동 훈련도 할 수 있다면서 가서 많이 배우고 와. 저는 미셸에게 한국에 다녀오면 맥주나 진탕 마시자 말하고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을 지나가던 스캇이 불쑥 나타나더니 누구한테 배우고 오라는 거야? 한국 군인들한테 배우고 오라는 거냐, 설마?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물어봤으면 그렇다고 대답하면 될 일이었는데 말하는 투에서 비아냥거림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이거 지금 시비 거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다고 하자 스캇은 제 앞에서 대놓고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카림, 너 한국 못 가게 됐다고 우는 소리 할 때부터 알아봤는데 대체 왜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는 거야? 한국 여자랑 인터넷에서 만나기라도 한 거야? 그 여자가 한국으로 놀러 오래? 스캇이 평소에 저급한 표현을 쓰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에게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스캇은 한국 여성이 저를 꿰어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 미국 오고 싶어서 미국 남자 꼬시는 여자가 한둘인 줄 알아? 한국 여자가 너를 꼬셔서 가려고 하는 거면 잘 생각해봐라. 이런 식으로 성질만 긁고 가버리길래 저는 스캇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머리에 든 게 그런 것밖에 없으니 하는 말도 그런 것뿐인가 보네. 난 정말 한국 군대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주한미군으로 가고 싶어 했던 것도 그런 거고 KSOTC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러자 스캇은 제 손을 강하게 쳐내면서 화를 냈습니다. KSOTC에 참가하는 게 배우기 위해서라고? 너 미군 맞아? 이래서 이민자 놈들은 안 되는 거야. 미군이라면 조국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참가를 해야지. 누구한테 뭘 배우겠다는 거야. 미국이 배울 나라는 없어. 미국에게 배울 나라만 있는 거지. 그리고 네가 배울 점이 있다는 한국말이야. 우리가 우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야.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주변 국가들한테 금방 먹힐걸? 그 소리에 저는 열이 받아서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군요. 그런데 사실 저는 말솜씨가 없어서 화가 나면 말을 잘 못합니다. 어깨를 붙잡고 한 소리 한 것도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에요. 화는 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그때 옆에 있던 미셸이 저 대신 나서주었습니다. 멍청한 놈. 네가 이러니까 뇌도 근육으로 찼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평소 다혈질기가 다분한 스캇은 주변인들에게 무식하다는 놀림을 받고는 했기에 미셸의 말은 스캇의 성질을 긁기 충분했죠. 스캇은 화가 났는지 곧장 미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미셸은 진짜 치게? 너 한 번만 더 사고 치면 징계야. KSOTC 나가고 싶다며 아니야? 라고 말하며 스캇을 잠재웠죠. 저는 제가 못하는 걸 해내는 미셸을 우러러보고 있었습니다. 미셸은 옷을 툭툭 쳐내고는 스캇에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나갔다가는 나라 망신시킬까봐 얘기하는 건데 한국이 미국 도움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라는 건 옛말이야. 모르겠으면 그냥 머리에 박아.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0억 달러라는 비용을 얘기했는데 한국이 수용하는 신용도 안 했던 건 아니? 이런 자신감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한미 방위비 협정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증가율 상한선은 5%였어. 게다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고 너는 한국이 이런 협상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만한 힘이 있기 때문이야. 한국이 미국 없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라면 협상이라는 게 가당키나 했겠어? 미국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라야 했겠지. 아니니? 아무리 뇌도 근육으로 되어 있다는 스캇도 이 말은 이해하더라고요. 미셸은 한국군이 외치는 건 자주국방이야.
K2 전차, K9 자주포, 현무5 같은 무기들을 보기는 했는지 모르겠네? 너같이 허구한 날 헬스장 가서 아령만 들고 전략에는 관심도 없는 게 뭘 알겠냐? 라고 말하며 혀까지 찢찢 찼습니다. 저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라는 뜻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고 스캇은 욕을 크게 내뱉더니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미셸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고 미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도 한국의 군사력 성장을 주목하고 있는데 정작 미군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서 걱정이야. 한국은 보호받아야 할 나라가 아니라 함께 가는 파트너가 된 지 오래인데 미국이 자꾸만 고자세로 거만하게 굴면 한국 국민들이 이럴 거면 나가라고 할까봐 걱정이야. 요즘 여론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 저는 미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미셸은 뿌리 깊은 군인 집안이거든요. 아마 군대 내에서 높은 자리 하나씩 하고 있는 집안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말이겠죠. 저는 미셸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한국의 모습을 눈에 담아오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KSOTC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고 저는 한국에서는 707 특수임무단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스캇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동료였던 데이빗에게 한국 군인들을 열심히 비웃고 있더라고요. 저를 흘끗흘끗 쳐다보면서 속닥거리는 게 제 성질을 긁고 싶은 게 분명했습니다. 키는 2m에 육박하고 몸은 바위산 같은 게 하는 행동은 초등학생만도 못하다니 저는 아무 타격도 받지 않고 유치하게 구는 스캇을 그저 불쌍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의 707 특수임무단이 등장했습니다. 포스가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군을 가까이에서 본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707 특수임무단을 향한 관심은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 외에도 수많은 나라의 군인들이 수군거리며 그들을 눈으로 쫓았죠. 저는 옆에 있던 폴란드 군인에게 저들을 본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일전에 한국군을 본 적 있다며 몇 년 전 직접 보았던 일에 대해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기억나는 건 아닌데 아마 당시에 바람이 미친 듯이 부는 날이었어요. 그때 모래 바람까지 날려서 눈도 제대로 못 뜰 정도였죠. 그런데 제 눈으로 본 거라 그것만은 똑똑히 기억나요. 저는 아직 사격 준비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옆에서 총을 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누가 마음이 급해서 방아쇠부터 당겼구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군이 15초 만에 표적을 전부 명중한 거였어요. 그때 얼마나 쪽팔렸는지 몰라요. 저도 우리 부대에서 나름 명사수였는데 이건 게임이 안 되겠더라고요. 진짜 전쟁 상황이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아찔해요. 그러자 옆에서 저희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독일군이 자신도 한국 군인들과 만난 적이 있다며 끼어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독일 군인은 이런 말을 했었죠. C큐브라고 근접전투 과제 중에 인질구출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다른 팀들이 한국군보다 2배는 더 걸렸어요. 실수 하나 없이 모든 게 맞아 떨어져야 가능한 일이고 지휘부의 완벽한 통제와 지시, 이를 따르는 병사들의 수행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때 일 이후에 독일로 돌아가서 죽을 뻔했어요. 상관이 한국 군인들 하는 거 못 봤냐면서 훈련을 얼마나 빡세게 굴리던지 한국군 기록 따라잡을 때까지 집도 못 갔다니까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 한국의 707 특수임무단이 보여줄 모습이 더더욱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는 기대감에 부푼 채 KSOTC의 본격적인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군을 위주로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전 미군이잖아요. 그렇기에 저는 제 본분을 잊지 않고자 최선을 다해 군인으로서의 기량을 뽐냈죠. 그리고 한국 군인들과 함께 동반 훈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저와 함께 훈련에 참가하는 사람 중에 스캇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 녀석이 무례한 행동을 저지르지는 않을까, 독불장군 같은 행동으로 일을 망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무척이나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됐고 저희는 도심지 인질구출 합동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폭격으로 인해 폐허가 된 단지에서 인질을 구출한다는 가정하에 모의 전장을 구성한 것이었죠. 저와 스캇은 한 팀이었고 707 특수임무단 혼성팀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남자였고 한국군에는 여군 대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멍청한 스캇이 한국 여군 대원을 보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죠. 인질 구출은 힘과 순발력이 필요한데 여군이라 이거 인질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까? 여자가 뭘 할 수 있다고 짐 안 되면 다행이지. 저는 스캇의 입을 잡아당기고 싶었어요. 그 입 좀 다물라고요. 이런 무례한 소리를 들었으니 한국군에서 정식으로 항의해도 문제될 게 없었죠. 그런데 한국 여군 대원인 강혜원 상사는 그런 스캇을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스캇은 자신이 생각한 반응이 아니었는지
적어봐. 자신 없으니까 이런 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거야. 라며 또다시 비아냥거리더군요. 저는 곧바로 강혜원 상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정식으로 항의하신다면 제가 증인으로 나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해요. 연신 허리를 굽혀 사과하자 강 상사는 아무렇지 않다며 되려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한국군은 가볍게 뱉는 말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저분이 뭐라 말하든 저는 실력으로 검증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나는데 저보다 키는 한참 작은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커 보였습니다. 저는 이 군인에게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훈련에 임했어요. 가장 먼저 투입된 팀은 스캇의 팀이었는데 위풍당당하게 내가 들어가서 상황 정리해 놓으면 할 게 없을 텐데 심심해서 어떻게? 라고 말하며 들어가더군요. 그런데 역시나 예상치 못한 복잡한 상황이 터지자 진전이 더뎠고 통신 장비까지 먹통이 되자 스캇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는 자리에서 은신하며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게 기본인데 무력하게 도움을 기다리는 게 창피했는지 혼자 임무를 수행하고 오겠다며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이탈했다고 합니다. 동료들은 스캇의 불같은 성격을 알기에 적당히 말리다가 보내줄 수밖에 없었고 말이죠. 그런데 스캇은 정해진 루트가 아닌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순간 예상하지 못했던 붕괴가 발생했습니다. 붕괴가 발생하자 스캇팀의 위치가 드러났고 모두가 그곳으로 향했죠. 훈련은 중지됐고 인질 구출 훈련이 아니라 부상자 구출로 상황이 변했습니다. 바로 구조대가 왔지만 일반적인 구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 상사가 군복을 벗더니 최소한의 안전장비만 착용하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달려온 강 상사의 한국 군 책임자가 뭘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강 상사가 하는 말이 저희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말했습니다. 현재 저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하나뿐입니다. 공간을 억지로 만든다면 추가 붕괴가 생길 거고 그러면 안에 갇힌 사람의 안전은 보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구조 장비 또한 열악해서 현 상황에서 구조를 기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체구도 작고 날렵해서 저 안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구해오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미군이 의지할 곳은 강 상사뿐이었어요. 저희는 간절한 마음으로 통역을 통해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안 된다는 답만 돌아왔죠. 나는 내 부하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쪽 상관이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들먹이며 설득을 하는데도 꿈쩍 안 하더군요. 모든 상황은 미군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강혜원 상사는 저희 부대원 상사입니다. 절대 위험한 곳에 보낼 수 없습니다. 저는 스캇이 꼴 보기는 싫어도 같은 미군으로서 스캇이 걱정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이 도와주지 않는 게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신의 부하를 끔찍하게도 아끼는 그 마음이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강 상사가 강력하게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를 위해 훈련받아 왔습니다. 제 훈련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미군의 협박에 가까운 말에도 흔들리지 않던 사람이 강 상사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는 강 상사를 보내줬고 강 상사는 좁은 최소한의 장비를 착용한 채 허리에 끈을 두르고 좁은 통풍구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의 바디캠을 이마에 달고 실시간 상황을 보는데 강 상사의 체구가 아니었다면 아무도 못 들어갈 그런 곳이 맞더군요. 강 상사가 움직일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잔해가 떨어졌고 저희는 손에 땀을 쥔 채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캇의 모습이 바디캠에 잡힌 순간 모두가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스캇은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로 인해 체온이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이대로 그냥 뒀다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을 게 뻔했어요. 강 상사는 가지고 온 응급키트로 스캇의 상처를 소독했고 전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처치를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몇 번이고 그 위험한 곳을 들어가 스캇의 상태를 살폈죠. 그렇게 구조대가 도착했고 스캇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강 상사를 여자라고 체구도 작고 힘도 약하다 무시했던 스캇이 그녀를 통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병원에서 겨우 눈을 뜬 스캇한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여자가 뭘 할 수 있냐고 짐 안 되면 다행이라고 하더니 짐은 네가 된 거 잊지 마라. 저는 병원에 몸져놓은 스캇 대신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강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적어서 그렇지 실제 상황은 정말 급박했고 강 상사는 정말 위험을 자처하고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강 상사는 제 감사 인사에도 전혀 으스대지 않았습니다. 스캇이라면 당연히 콧대가 높아져서
위대하신 미군의 능력을 찬양해라 라고 말했을 거고 저도 은근히 자랑하듯 말했을 텐데 강상사는 달랐어요. 이렇게 말했죠. 지금까지 훈련받았던 모든 것들은 누군가를 공격하고 싸워서 뺏고 쟁취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방어하고 지키고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저는 고국에서 훈련받은 바를 그대로 이행했을 뿐입니다. 제 행동이 개인의 특별한 성품으로 칭찬받는 건 부담스럽네요. 제 행동은 대한민국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였을 뿐입니다. 저는 강상사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대, 군인 하면 싸우고 이기는 것 위주로 생각하는데 한국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 아주 먼 과거, 제가 어렸을 적에 경험했던 일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추억에 잠기려던 그때 강상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게 보였어요. 가만히 보니 사고가 났을 때 봤던 책임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어디선가 본 것만 같더라고요. 저는 어딘가 익숙함을 느끼며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떨어진 발치에서 그의 이름표를 본 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 준, 호. 그 이름은 제가 평생토록 잊지 못했던 꿈에서조차 그리워하던 이름이었거든요. 저는 아직 확신하기 이르다 생각하며 김준호 중령에게 가까이 가서 인사한 뒤 물었습니다. 혹시 20년 전에 이라크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분은 그렇다라고 대답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분은 제가 이라크에서 살던 당시 저희 동네로 파병을 오셨던 한국 군인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것도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셨죠. 저는 아르빌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당시 이라크의 상황은 최악이었고 10살이었던 저는 폭격으로 다리를 다친 아버지와 폐허가 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저희 집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딘가에 가서 도움을 청할 생각도 못했죠.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처음 본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저희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전쟁과 군대라면 질릴 대로 질릴 사람들은 군인들을 피했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 오물을 뿌리거나 저주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군인들은 모두 우리를 괴롭히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온 군인들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온 자이툰이라는 부대였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야 저희가 사는 아르비를 완벽하게 점령할 수 있을지를 보는 게 아니었어요. 굶고 있고 아픈 사람은 몇이나 되는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었죠. 이들은 누군가 아프다는 소리를 들으면 곧장 달려가 살펴보고 약을 주거나 치료를 해주었어요. 나중에는 아예 무료 치료소를 열어서 아픈 사람들은 누구나 치료를 받게 해주더군요. 저는 웬만한 상처는 알아서 낫게 두었습니다. 살이 찢어졌는데 치료를 받지 못해서 구더기가 생긴 사람을 보면서 살면 작은 상처 정도야 뭐. 물집이 나고 골마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제 작은 상처마저도 큰 상처로 보며 성심성의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소독약을 바를 때마저도 따끔거린다며 미리 알려주더라고요. 저를 소중한 유리보석처럼 대해주는 한국의 자이툰 부대원들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이툰 부대원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당시 중위였던 김준호 중위님은 저를 따라온 집에서 아버지를 보시곤 곧바로 들것을 들고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외지인들에 대한 반발심이 굉장히 큰 분이라 처음에는 거부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손을 잡고 김중희 님이 했던 말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부디 저희를 믿고 일어나 주세요. 아드님이 씩씩하게 웃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요. 제가 책임지고 아버님의 다리를 고쳐드리겠습니다. 아드님과 함께 이 골목을 마음껏 뛰어다니실 수 있도록이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3개월간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두려웠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병원에 있어 본 적도 없었고 혹시나 병원비를 내라고 할까봐 걱정이었거든요. 하지만 김중희 님은 매일 저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시면서 아버지의 상태가 매일같이 호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아버지의 치료 상황을 어린 저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시면서 병원비는 걱정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카림, 과거 한국에서는 6.25 전쟁이 벌어졌었어. 그때 튀르키예에서 많은 병사들을 보내줬는데 그때 파병되어 온 군인들 중 대부분이 쿠르드족이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튀르키예에서 보낸 병사라고 했는데 쿠르드족은 저희 아르빌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튀르키예에서 군사를 보냈다고 해놓고 생색은 쿠르드족으로 내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 쿠르드족은 네가 살고 있는 이곳 아르빌 출신의 젊은이들이었지. 그분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피를 흘리셨어. 어린 나이에 강제로 징집되어 한국으로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셨단다. 쿠르드족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흘린 피를 잊지 않고 있어.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거야. 그러니 너희 아버지가 다시 일어서실 때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도와드리마. 처음으로 알게 된 우리 할아버지 세대와 한국과의 인연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한국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와 갚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왜 한국 자이툰 부대의 군인들이 이토록 진심을 다해 우리를 돕는지를.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치료에만 집중했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꼭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마치 70년 전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또 지금 자이툰 부대가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치료받는 동안 저는 부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중희 님은 틈틈이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군인들도 저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고 때로는 축구도 함께 했습니다. 부대 식당에서는 처음 보는 음식들을 먹었어요. 김치라는 빨간 음식은 처음에는 너무 매웠지만 나중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건 밥을 먹을 때마다 군인들이 저에게 많이 먹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 반찬을 나눠주던 모습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이 총을 들고 있을 때조차 무섭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군인들은 총을 들면 위협적이고 두려웠는데 자이툰 부대 군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총을 들고 있을 때도 아이들에게 웃어주었고 따뜻한 눈빛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들고 있는 총이 우리를 지키기 위한 도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3개월이 지나고 아버지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김중희 님은 저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태극기가 그려진 도시락과 공책이었어요. 너도 꿈을 가지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요. 그 말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때까지 꿈이란 게 뭔지도 몰랐던 제게 처음으로 미래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준 말이었으니까요. 이런 자이툰 부대원분들이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르빌 사람들 모두가 울었죠. 자이툰 부대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넘어 우리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이 땅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재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아르빌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저는 그때 제 은인이었던 김중희 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젠 중령이 된 707 특수임무단의 지휘관이 된 그분을 말이죠. 저와 몇 마디를 나눈 김중령 님은 너 설마 혹시 카림이니? 라며 저를 알아보셨어요. 저는 김중령 님이 저를 알아보실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김중령 님이 저희를 얼마나 진심으로 아껴주셨는지 또 한 번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미군 군복을 입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중령님은 저를 뜨겁게 안아주셨고 저희는 20년 동안의 그리움과 반가움을 담은 인사를 건네었죠. 김중령님은 제가 어떻게 미군이 되었는지 물으셨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자이툰 기술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우연이 되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군인이 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군인이 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미군이 된 것도 한국군처럼 되고 싶어서였어요. 힘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들을 지키는 군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한국군은 단순한 군대가 아니잖아요. 중령님을 비롯한 한국인분들은 제게 희망과 꿈을 준 은인이었고 꼭 한국을 닮은 멋진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김중령님은 제 말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군 생활을 보답받는 것 같다며 오히려 제게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해야 하는 건 저인데 말이죠. 지금도 아르빌에는 한국에서 최신식으로 지어준 자이툰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라크 최고 명물 중 하나예요. 그곳 한쪽 벽에는 20년 전 찍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는데요. 그 사진은 아버지의 치료가 끝나던 날 김중희 님과 제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 10살이었던 제가 태극기가 그려진 도시락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고 김중희 님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미소 짓고 계시죠. 한국군은 아르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지금의 저를 만들었죠. 저는 평생토록 한국과 한국군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연히 다시 만난
제가 10살 때 저희를 지켜주셨던 김중령님을 다시 뵐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열심히 군 생활해서 꼭 주한미군으로 갈 것이고 중령님과도 다시 한번 타지가 아닌 진짜 한국에서 보자고 약속했답니다. 한국은 저에게 있어 외국의 먼 나라가 아닙니다. 저에게 너무 큰 선물을 주었던 고맙고 감사한 국가이고 저희 두 번째 고향이라고 믿고 있어요. 한국을 욕되이 하던 스캇을 도와준 강혜원 상사도 그렇고 제가 존경하는 중령님도 그렇고 확실히 한국은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미군과도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 한국이 너무나 좋습니다. 꼭 주한미군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라크 분이셨군요. 20년 전 한국과의 그런 인연이 깊게 있으셨네요. 참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알 수 없는 것 같네요. 꼭 주한미군이 되셔서 한국에 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우튜브